그러니까 5시간 정도 뒤죠. 제 전 여자친구가 저희 의료인의 집에서 나오는 장면이 확인이 되는데 신발을 신지 않고 신발을 들고 나옵니다. 신발을 들고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막 뛰어가서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내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5시간이 비어 있는데 신발을 신지 않은 채 그냥 엘리베이터를 그냥 가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추측해보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치듯이 나왔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이제 경찰이 집중한 포인트였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사랑학개론 MC 정애연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A파트 용성호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실 두 번째 사건은 네. 양 당사자 간의 주장 대립이 아주 강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떤 사건일까요? 네, 제가 지금 법조 경력이 이제 8년 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사 경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형사 사건을 봤는데 네. 여러 형사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양 당사자의 대립, 의견 주장이 격렬하게 맞붙었던, 그리고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저희가 보면은 아, 이거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네 라는 게 감이 오는데 네. 그 감이 정말 전혀 오지 않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오, 이렇게 들으니까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네. 사건 얘기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건의 발달은요, 전 여자친구가 저희 의뢰인을 형사 신고를 하는 거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네. 죄명이 좀 되게 무시무시해요. 첫 번째로는 성폭행, 어이구. 두 번째로는 스토킹, 세 번째로는 동영상 촬영, 네. 그러니까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거고, 네 번째로는 촬영물 이용 협박, 어. 다섯 번째로는 감금, 이 5가지 죄명으로 신고를 한 케이스입니다. 네, 전 여자친구가 신고를 한 케이스였는데 둘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연애를 한 3년 정도 하다가요, 헤어졌습니다. 근데 헤어진 다음에도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흘렀는데 그 6개월 정도의 기간에도 서로 다시 만났다가 뭐 연락하고 만났다가 만나면 또 그냥 헤어지지 않고 어떤 그 성관계를 갖고 헤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 있었었고 6개월 정도 헤어진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월에 한두 번 정도는 만나서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왔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막 헤어질 때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헤어지고 싶은데 못내 한번 만나면 또 네, 잠시 불타올랐다가 맞아요. 네. 그런 관계들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깔끔하게 이별이 된 건 이제 아닌 케이스였고요. 네. 이제 저희 의뢰인과 이제 그 전 여자친구가 마지막으로 이제 만남을 가진 게,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6개월 정도가 지나서 네. 10번째 만남 이후에 네. 둘 간에 어떤 히스토리가 많았냐면은 네.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랑 싸우기만 하면은 남자친구를 차단을 하는 거였어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둘이 화해하면 다시 풀고, 네. 이게 이제 연애 기간에도 지속이 되었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그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지속이 됐는데 마지막 만남 이후에도 상대방이,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가 저희 의뢰인을 차단을 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렀는데 며칠 뒤에 그 전 여자친구가 저희 의뢰인한테 전화를 해온 거예요. 네. 새벽 2시에 전화를 해왔는데 전화를 딱 받았는데 네. 여자친구는 완전히 만취 상태. 아,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인사불성이고 발음도 완전히 꼬여있고 네. 이런 상태여가지고 저희 의뢰인이 뭐 많이 물어봐도 답변도 하나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고 네. 그러다가 핸드폰이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전화가 끊겼다라고 합니다. 그럼 새벽 2시쯤에 전화가 이렇게 왔다가 끊기면 아무리 헤어진 남자친구라도 걱정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한테 다시 전화를 했대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차단을 해놓은 상태니까 아이고.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한테 전화하는 거는 연결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저희 의뢰인은 새벽 2시니까 걱정이 되니까 네. 어디 사는지를 아니까 집 앞에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네. 집 앞에 찾아가 봤더니 역시나 이제 술에 만취해가지고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깨워가지고 이제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집 앞에서 얘기를 좀 나눴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의 집 앞에서 앉아서 대화를 하다가 네. 전 여자친구가 저희 의뢰인한테 이러지 말고 어디 다른 데 가서 대화를 하자라고 했고 근데 문제는 그때가 코로나 시국이고 하니까 새벽 2시에 연 곳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저희 의뢰인한테 너네 집으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전 여자친구가 이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완전 만취 상태였는데 네.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네, 음주운전을 한 거죠. 네. 저희 의뢰인의 집까지 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의뢰인한테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얼마나 위험한데 당신이 운전했어야지 라고 그렇죠. 했더니 근데 문제는 저희 의뢰인도 집에서 술을 혼자 마시다가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받았던 거기 때문에 네. 거기 갈 때 저희 의뢰인도 음주운전을 해서 간 거였고 네, 전 여자친구가 올 때도 음주운전을 하고 온 상태였는데 네. 정말 다행히 네. 사고가 나거나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너무 안 좋은 케이스들이죠. 네, 그렇죠. 애매하네요. 네. 처음에 이제 새벽 2시에 만났었고 네. 이제 CCTV라든가 이런 거 확인되는 게 보니까 네. 저희 의뢰인의 집으로 돌아온 게 새벽 4시였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오전 9시, 그러니까 약 5시간 정도 뒤죠. 제 전 여자친구가 저희 의뢰인의 집에서 나오는 장면이 확인이 되는데 신발을 신지 않고 신발을 들고 나옵니다. 신발을 들고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막 뛰어가서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내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5시간이 비어 있는데 신발을 신지 않은 채 그냥 엘리베이터를 그냥 가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축축해보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치듯이 나왔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경찰이 집중한 포인트였어요. 네. 그 5시간 동안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건데, 먼저 여자친구,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첫 번째로는 스토킹 피해가 있었다. 네. 내가 상대방 차단했고, 나 상대방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계속 전화를 했고, 급기야, 이날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우리 집 앞에까지 나를 찾아왔다. 라는 게 첫 번째 스토킹이었고, 네. 두 번째로는 성폭행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잘 들어가서 대화하다가 나 이제 귀가할게, 집에 갈게 라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자기를 성폭행을 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카메라 촬영이었는데 그렇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었다. 그 네 번째로는 촬영물 이용 협박. 그리고 나 이제 귀가하겠다라고 했더니 너 지금 집에 가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이거 촬영한 거 다 유포할 테니까 절대 그러지 말아라 라는 거였고 다섯 번째 감금 집에 가겠다라고 하는데 촬영물 가지고 협박하면서 집에 못 가게 했다 라는 게 이제 전 여자친구의 입장이었습니다. 5시간 동안 무슨 일이 그 안에 있었는지는 정확하진 않은데 전 여자친구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감금되어 있었는데 그러다가 오전 한 9시쯤에 상대방이, 그러니까 저희 의뢰인이죠. 잠드는 거 확인하고 그 집에서 도망 나왔다. 그러니까 나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나온 거고 신발을 손에 들고 뛰어나와서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서 닫힌 버튼 누르고 도망친 거다. 라는 게 이제 상대방의 주장이었습니다. 야, 주장이 5시간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감금을 당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의뢰인 입장의 주장은 또 어떨까요? 일단 첫 번째 스토킹. 말도 안 된다. 왜냐면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전화를 해왔다. 그건 전화 기록 남아있거든요. 나한테 먼저 전화를 해왔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전화가 끊어지길래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되니까 가본 거에 불과하다. 그리고 정말 내가 오는 게 싫었고 무서웠으면 내가 갔을 때 나 너랑 대화가 싫으니까 돌아가 라고 했을 수 있는데 그 앞에서 30-40분 정도 같이 대화를 잘 했고 그러고 나서 전 여자친구가 먼저 너네 집 가서 우리 집 의뢰인이죠. 의뢰인의 집에 가서 얘기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심지어 먼저 운전을 한 것도 전 여자친구였다. 이것도 CCTV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폭행 부분이었는데요. 의뢰인의 얘기는 그거입니다. 헤어지고 나서 6개월이 지났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한 10번 정도 만남을 가졌었고 만날 때마다 서로 성관계를 가졌었다. 내가 이 전 여자친구한테 어떤 성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전혀 없다. 그냥 평소처럼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것에 불과하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은 이제 바로 이제 카메라 촬영한 거랑 카메라 촬영한 가지고 이제 협박했다는 부분 요거였습니다. 근데 저희 의뢰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와 자기 여자친구는 옛날에 사귈 때부터 서로 간에 가학적인 성관계를 즐겼고 가학적인 성관계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서로 촬영을 한 다음에 성관계가 끝나면 같이 그거를 복원했다. 그날도 동일하게 성범죄를 저질렀던 게 아니라 가학적인 성관계를 서로 간에 합의하에 했고 그 장면을 촬영을 한 거에 불과하고 실제로 성관계가 끝난 다음에 같이 그 장면을 봤고 그런 다음에 그냥 잠들었다.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여자친구가 없었고 시간이 9시가 넘었길래 출근했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다. 제가 이해가 안 됐던 포인트 그거였어요. CCTV에 보면은 전 여자친구가 아침 9시에 신발을 실제로 들고 막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당신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정말 감금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 여자가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저희 의뢰인의 주장은 뭐냐면은 아마 아침 9시가 넘었기 때문에 출근 시간에 늦어가지고 출근하려고 그렇게 뛰어갔었을 거다. 그리고 신발을 신지 않고 갔었던 이유는 신발에 끈이 워낙 많으니까 그 끈을 하나하나 다 채운 다음에 가면 늦으니까 그냥 먼저 신발 들고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 신발 끈을 채웠을 것이다. 실제로 나랑 상대방과 연애할 때도 뭐 숙박업소에 갔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게 저희 의뢰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와, 두 분의 대립이 정말 이쪽 말도 맞는 것 같고 이쪽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두 의견이 팽팽한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을까요? 네, 저희 의뢰인의 입장은 뭐였냐면 서로 가학적인 성관계를 즐겼고 그거를 합의하에 촬영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뭐 서로 때리고 하는 장면이 있어도 가학적인 성관계 서로 합의하에 하는 건지 네. 아니면 실제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건지는 사실 영상을 보면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이제 구분이 좀 가능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포렌식을 통해서 영상이 나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했었고 네. 심지어 저희 의뢰인은 뭐라 그랬냐면요. 네. 이런 성관계를 가진 게 처음이 아니었고 이전에도 많이 있었다. 이전에도 사귈 때도 혹은 헤어지고 나서 6개월 동안 관계를 가질 때도 항상 그렇게 관계를 가졌었고 촬영했었기 때문에 포렌식을 해보면 전부 다 삭제했지만 이전 영상도 다 나올 거다. 네. 내가 그거 확인해보면 될 거다라고 했는데 네. 문제는 네. 영상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오! 포렌식에 실패한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게 포렌식이라는 게 어떤 뭐 수학 공식처럼 딱딱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핸드폰에 뭐 저장이 되어 있는 건 물론 당연히 나오겠지만 저장이 되어 있었다가 삭제한 거는 핸드폰 어떤 뭐 그 기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포렌식 기계라든가 포렌식 기술자의 어떤 이런 역량에 따라서 안 나오기도 합니다. 영상이 이번 거라도 나오거나 아니면 과거 영상이라도 뭐 한 개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영상이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면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네, 결국 그 이제 비어있는 5시간, 새벽 4시부터 아침 9시까지 요 5시간이 핵심인데 네. 상대방의 주장은 뭐였냐면 성폭행을 당하고 이제 그 촬영까지 당한 다음에 내가 이제 집에 가겠다라고 했더니 감금해 놓았고 그러다가 저희 의뢰인이 잠드니까 도망쳐 나왔던데 저희 의뢰인은 아니다. 합의하의 관계를 가진 다음에 실제로 합의의 관계를 가졌으니까 상대방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샤워를 하고 나왔고 머리까지 감고 나와서 드라이기로 머리까지 말렸다. 그러고 나서 누워서 우리가 같이 촬영한 영상을 함께 봤고 그리고 그 영상을 지우고 같이 잠들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의 진술이 많이 다른데 네. 그중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남을 수 있는 포인트는 화장실에 여성의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 그리고 드라이기에서 여성의 과연 지문이 발견이 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네. 저희가 수사기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달라고 했고 이게 불행 중 다행인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바로 다음날 저희 의뢰인이 바로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범행 현장이 너무나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경찰도 이제 보통 이제 피의자, 그러니까 신고된 사람을 조사를 한번 하고 구속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네. 경찰이 여자의 말을 듣고 나서 네. 그 집 앞에 아침 9시에 찍힌 CCTV를 보니까 여자가 정말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뛰쳐나가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은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사도 하기 전에 바로 먼저 구속이 됐었던 사안이었고 다행히 현장이 잘 보존되어 있어가지고 현장 확인을 했는데 이제 그 화장실에서 여성의 머리카락도 되게 많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드라이기에서 지문도 발견이 되고 해서 억울함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풀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와. 네. 근데 상대방 전 연인에게 그것도 아직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은 연인에게 신고를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진짜 아까부터 들으면서 계속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이게 추정컨대 네.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서 알게 된 건데 신고를 한 사람이 전 연인이 아니라 그 여자친구의 현재 남자친구가 있었대요. 이제 그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마 추정해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보통 어떻게 발생되냐면은 전 여자친구는 제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는 밤부터 아침까지 연락이 안 되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현 남자친구가 도대체 밤새 어디 있었던 거냐, 왜 연락이 안 됐었던 거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내가 일부러 그랬던 게 아니라 마치 내가 어떤 외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내가 범죄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연락을 못했던 거다라고 둘러대는 과정에서 이렇게 신고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의뢰인 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라면 드라이기나 지문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 의뢰인분은 예측컨대 어떻게 되셨을까요? 구속돼서 실형받았을 거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형량은 징역 8년 정도였습니다. 진짜예요? 네. 만약에 전부 다 혐의가 인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외적으로 보이는 증거, 그러니까 CCTV 같은 걸 보면 정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저희 의뢰인한테 되게 불리한 상황이었고 사실 저희가 이거 사건 처음에 진행할 때는 이게 정말 저희 의뢰인이 정말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닌가라고 저희조차도 의심이 들 정도로. 네. 그래서 만약에 실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렇지 않게
포장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했다면 저희가 변호를 안 맡았을 텐데 네. 저희 의뢰인이 객관적인 증거는 좀 약간 불리해 보이는데 네. 정말 자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행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또 의뢰인이 막 속이고 막 저는 정말 아니에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많죠. 근데 그거를 어떤 걸 보고 판단을 하세요? 그 의뢰인분이 의뢰가 왔을 때? 일단은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요. 네. 바깥에 나와 있는 외적인 증거랑 그 사람의 진술이랑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 네.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게 티가 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온전하지가 않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어떤 증거들을 남겨놓았는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짓말을 해도 그런 것들이 남겨져 있는 외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럼 저희가 의뢰인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증거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말을 또 바꾸고 사실은 이런 거였으라면은 근데 그것도 이런 증거랑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사실은 이렇게 되죠. 네. 아, 알겠습니다. 근데 그 여자도 신기한 게 어. 만취 상태인데도 그런 거 하나 찍고 강제로 했다 이런 걸 전부 다 기억하고 진술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약간 제 생각으로 일부러 CCTV에 보이는 거 내가 후다닥 나온 거 아닐까. 아,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다? 근데 아닌 것 같은 게 신고를 여자는 되게 안 하고 싶어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여자는 신고 안 하고 싶어 했고 이 둘이 연애하면서 결혼까지도 얘기가 막 나와가지고 이 남자애네 부모님은 여자를 실제로 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자가 이 남자애가 구속된 다음에 이 남자애네 부모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죄송하다 얘기하고 뭐가 죄송하냐? 라고 했더니 그냥 그러고 끊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는 실제로 고소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여자의 현 남자친구가 그럼 고소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나 심한 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네. 상황인 거네요. 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